독자는 기령을 등에 업고 현성 상하가 있는 동료들 쪽으로 걸어갔다.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계속 곱씹고 있었다. 그 위에서 비영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깨비는 참지 못하고 짜증을 드러냈고 독자의 행동이 자신을 거의 심장마비에 이르게 할 뻔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독자는 계속 걸으면서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혹시 자신이 아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건 아닌지 걱정하며 비영에게 채팅을 필터링했는지 물었다. 비영은 이미 조치를 취했다며 자신의 채널을 망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너무 위험한 정보는 자동으로 필터링되었다고 덧붙였다. 독자는 이 말을 곱씹으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성좌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자신이 아까 했던 말들은 성좌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필터링되어 그들이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설이 처음에 정혁유가 회귀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방식이었다. 비형은 성자들이 별로 듣지 못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비형 자신조차 필터링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은 독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도깨비조차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숨겨진 세부 사항이 있다는 뜻일까? 이 생각은 그를 더 깊은 의심으로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가능성 자체가 부과한 제약일까? 비영은 채팅창에 메시지가 넘쳐나서 자의적으로 일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독자는 그의 수고를 인정하며 가장 후원금이 많은 성자들의 메시지만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비영은 그 요청에 비웃으며 자신이 독자의 매니저라도 되냐고 물었다. 불평을 하면서도 그는 결국 그 요청을 따랐다. 몇 개의 메시지가 독자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 중에는 진실을 추구하는 몇몇 성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비밀스러운 조력자로 알려진 성좌가 그의 존재에 흥미를 느꼈다. 희원은 앞으로 나서서 잠시 기령이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독자는 몸에 쌓인 피로를 느끼며 감사히 받아들였다. 희원은 조심스럽게 독자의 등에서 기령이를 받아 자신의 어깨에 무게를 옮겼다. 그녀를 바라보며 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희원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말을 꺼내길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아까 자신이 한 말을 들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한 뒤 그의 말을 일부 들었다고 답했다. 독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간 사이에서는 채팅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희원은 다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진짜 누구인지 물었다. 독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미래를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희원의 반응은 확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하나 현성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독자는 그들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희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고 그녀는 주저없이 그것을 입 밖에 냈다. 그녀는 자신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지 물었다. 독자는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고 갑작스러운 말투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희원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입막음한다고 말했다. 독자는 그런 생각을 즉시 일축하며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에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고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될 수도 있었다. 희원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리며 귀 기울였다. 마침내 독자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그는 예전처럼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그는 그녀에게 동행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역에 도착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공필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생존자들 사이에 서 있었고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독자가 어디 있는지 소리치며 따져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고 부재 중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분노가 더욱 치솟았다. 현송은 질서를 유지하려 했으며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달랬다. 하지만 필두의 부상과 분노는 그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송이 진심이냐고 따져 물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독자가 목소리를 높여 현송과 상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뚫고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현송은 독자를 알아보고 안도의 빛을 얼굴에 띄웠다. 하지만 필두는 즉시 독자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독자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며 쌓인 분노를 터트리듯 따져 물었다. 독자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두는 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그의 존재감도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독자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기뻤다.
필두의 힘은 앞으로 닥칠 시련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시야에 알림창이 번쩍였다. 공지 내용은 명확했다. 5분 후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필두는 이를 악물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그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독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였다. 그 순간 비영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져 긴장을 깨뜨렸다. 장난기 가득한 그의 목소리가 모두의 표정을 조롱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얼굴만 봐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알 수 있다며 비꼬았다.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던 필두의 부하 중 한 명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따져 물었다. 비형은 지체 없이 자신이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설명하러 왔다고 알렸다. 그는 모두에게 진정하고 잘 들어보라며 곧 공개할 내용이 마음에 들 거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독자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상황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충무로 하나만 관리하는 것도 이미 벅찼다.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의 다른 역들까지 얽히게 되면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예측할 수 없어. 비형의 목소리가 역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번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미션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충무로를 지휘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정은 명확했다. 역에는 리더가 필요했고 이제 그 리더를 선출할 때가 온 것이다. 새로운 하위 시나리오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모두의 시야에 메시지가 나타나 목표를 상세히 설명했다. 곧 펼쳐질 게임은 진짜 도전이 시작되기 전의 예고편, 일종의 워밍업에 불과했다. 하위 시나리오의 제목은 리더 선출이었다. 승리 조건은 간단했다. 승강장 중앙에 위치한 흰 깃발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깃발을 쥔 자는 역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얻게 된다. 공필두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밀쳐냈다.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깃발을 차지해 리더가 된다면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깃발에 거의 다다랐을 때 혼란을 가르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명령은 신속하고 절대적이었으며 필두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진 알림에는 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필두가 제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독자는 주저함 없이 필두를 밟고 지나갔고 그의 동작은 매끄럽고 정확했다. 필두는 분노에 찬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깃발을 향해 손을 뻗어 손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 독자는 마치 필두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듯 장난기 어린 어조로 그를 인정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시스템이 독자가 기대에서 백기를 가져간 사람임을 인식한 것이다. 그로써 그는 왕의 길을 걸을 자격을 부여받았다. 독자는 즉시 변화를 느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힘이 그의 몸을 타고 흘렀다. 또 다른 알림이 이어졌고 규칙이 안내되었다. 앞으로 5분 안에 아무도 깃발을 차지하지 못하면 충무로역은 그의 지휘하에 남게 된다. 만약 깃발의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고 5분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된다. 필두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좌절감에 신음했다. 독자는 상황을 신중하게 살폈다. 원래의 시간대에서는 이 깃발이 정역의 3회차 회기 때 그의 것이었지만 정역은 이미 깃발이 없어도 충분히 강했다. 공필두의 목소리가 긴박함과 좌절감이 뒤섞여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깃발을 빼앗으라고 명령하며 독자의 손에서 깃발을 빼앗을 시간이 5분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주저함 없이 군중이 하나가 되어 독자를 향해 돌진했다. 이에 독자는 재빠르게 방패를 현성에게 던졌다. 현성은 공중에서 방패를 받아들었고 손에 쥔 새로운 방패를 살펴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이 방패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랐다. 그제서야 그는 이것이 선물임을 깨달았다. 독자의 말없는 명령을 이해하자 현성의 눈에 흥분이 번쩍였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방패를 들어 올리며 특수 스킬, 영역 방어를 발동시켰다. 강력한 장벽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필두의 패거리들을 제자리에 멈춰 세웠다. 그들의 진격은 갑자기 멈췄고 독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에 혼란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 점점 더 초조해진 필두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낙인 군사화지대를 발동시켰다. 순식간에 전장 곳곳에 여러 개의 터렛이 나타나며 총구가 목표물을 겨냥했다. 기계들은 조준을 조정하며 언제든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독자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계약으로 부여된 지휘권이 다시 한번 발동되었다. 필두는 저항할 수 없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독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필두에게 그 자리에 머물고 터렛을 비활성화하라고 명령했다. 파괴를 위해 준비됐던 기계 무기들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독자는 필두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럼에도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필두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시스템의 제약이 그를 짓눌렀다.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스며들었고 그의 욕설은 점점 더 커졌다.
독자는 별로 감흥 없는 듯 또 다른 명령으로 그를 잠재웠다. 앞으로 30분 동안 필두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억눌린 항해의 신음이 그에게서 흘러나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방해 요소들이 정리되자 독자는 군중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속으로 독자는 인원을 파악했다. 남은 사람은 29명이었다. 그중 20명은 건물주 연합에 속했고 나머지 9명만이 독자의 그룹을 포함해 따로 떨어져 있었다.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동맹을 맺을 때였다. 독자는 생존자들에게 간단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청계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운을 시험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휘 아래 남든지 결정은 그들 각자의 몫이었다. 독자는 희원을 바라보며 굳은 생각을 다졌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둘 수 있었다. 그는 이전에 나눴던 대화, 자신이 제안을 내놓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희원에게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었다. 희원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이며 그 전까지 자신을 동료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냐고 물었다. 독자는 분명히 말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그는 항상 그녀를 동료로 생각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도 똑같이 느꼈다는 뜻은 아니었다. 만약 그녀에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단순한 거래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그녀의 힘이 필요했고 그 대가로 자신이 가진 정보가 그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 이 동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희원은 그의 말을 곱씹은 뒤 자신만의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가 말한 미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자신이 아는 미래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희원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독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희원은 변수였고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낸 존재였으며 원래 이야기에는 없던 인물이었다. 이 시나리오가 끝나면 또 한 번 후원 성자를 선택할 기회가 올 것이다. 만약 희원이 강한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사건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특히 예언자들처럼 그의 지식 밖에 있는 미지의 적들에 맞서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찼다. 그녀는 생각해보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불확실함이 그의 앞에 모인 군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서로 중얼거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결정은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졌다. 독자는 그들에게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고 대답을 요구했다. 남아도 되고 떠나도 된다. 중간은 없었다. 남기로 한다면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떠난다면 그는 그들을 막지 않을 것이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권한의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는 그가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며 비웃었다. 독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닌 척 가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전의 이른바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생존을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아있던 생존자들은 망설였고 그들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스쳤다. 그들은 독자를 따른다면 보호를 약속해달라고 안심시켜주기를 바랐다. 독자는 분명히 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 말을 듣고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굳힌 이들도 있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들은 돌아서서 필두에게 따라오라고 불렀다. 하지만 독자가 그들을 막았다. 필두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필두는 독자의 사람이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바로 그때 비영이 다시 나타났고 그의 등장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렸다. 도깨비는 흥미롭게 그 장면을 지켜보며 독자의 새로운 역할을 인정했다. 독자는 그들이 이렇게 쉽게 떠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5명이 떠나기로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향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제 부시나리오가 완전히 끝났다. 독자는 충무로 역의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이제 그룹에는 5명만 떠나고 24명이 남아있었다. 남아있던 생존자 중 1명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과거 독자에게 저질렀던 행동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독자는 단호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었다. 곧이어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백기발키의 힘으로 인해 독자가 충무로 그룹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그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어떤 구성원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명성은 왕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했다. 독자는 이 정보를 곱씹으며 왕이라는 단어에 생각이 머물렀다.
왕이라고? 비영의 흥분은 점점 커졌다. 작은 도깨비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손가락을 튕겼고 그 순간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어 그는 새로운 목표를 살펴보며 그 조건을 분석했다. 그들은 자신의 깃발을 지키는 동시에 적의 깃대에 자신의 깃발을 꽂아야 했다. 독자는 그녀가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창신력으로 정해졌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했다.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 독자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 반응에 희원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도깨비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아의 생각은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로 흘러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다. 현성은 시나리오의 설명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적의 깃대에 자신의 깃발을 꽂으면 상대 그룹이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상아의 눈에는 희망이 비쳤다. 지침 어디에도 패배자가 죽는다는 말은 없었다. 만약 그들이 상대 그룹을 자신들의 집단에 흡수할 수 있다면 어쩌면 현성도 동의했다. 불필요한 유혈 없이 시나리오를 완수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지만 독자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죽음이 없는 시나리오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전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이었다. 그는 다시 전략 논의로 화제를 돌렸다.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창신역을 찾는 것이었다. 현성이 정보를 제공했다. 창신역은 6호선에 있었다. 터널을 통해 이동하면 약수역과 그 사이에 있는 환승역 중 하나를 지나갈 수 있었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면 그룹을 나눠야 했다. 일부는 경비를 위해 남고 나머지는 정찰을 나가기로 했다. 그룹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사이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시나리오가 활성화되면서 충무로역의 안전경계가 해제되었다. 이제 다른 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논의하는 동안 독자는 자리를 비켜 공필두에게 다가갔다. 필두가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었다. 독자는 필두가 땅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필두는 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필두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자는 그를 억지로 시킬 생각이 없었다. 대신 순종하면 보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필두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귀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가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켰다는 점이었다. 필두의 가족은 그와 떨어져 있었다. 그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살아남으려면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다. 공필두는 독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이 커졌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의심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경적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헤드라이트가 4호선 철로를 비추며 어둠 속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무언가가 충무로역으로 다가오고 있어. 독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혹시 침공이 시작된 걸까? 시나리오가 막 시작됐는데 벌써 시작된 것일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꺼지더니 어둠 속에 목소리만이 남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의 대화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드디어 충무로가 열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지연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짜증을 냈다. 무리 중 누군가가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그는 시나리오가 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야. 독자는 앞으로 나섰고 그의 검이 희미한 역 조명 아래에서 번뜩였다. 그는 검을 들어 올리며 흔들림 없는 자세를 취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신참들에게 그 자리에 멈추고 무기를 내려놓은 뒤 천천히 다가오라고 명령했다. 독자의 검을 본 무리는 망설였다.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며 움직임이 멈췄. 그들 중 한 명이 상황을 완화하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시키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경질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고 독자의 공격적인 태도에 거의 겁을 먹을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렇게까지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싸움을 걸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독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싸우러 온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온 것인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강일훈이었고 동대문 그룹의 브리더를 맡고 있다고 했다. 독자는 즉시 그 의미를 곱씹었다. 이론? 익숙한 이름인가? 그는 이 남자가 소설에 등장했던 인물인지 떠올리려 애썼다. 그의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상황은 너무 수상하고 너무 예상 밖이었다. 이게 그가 두려워하던 예측 불가능한 변수 중 하나일까? 망설임 없이 독자는 자신의 스킬을 발동해 이룬의 인물 프로필을 확인했다. 결과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이룬은 느긋한 소문꾼 성좌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의 개인 속성은 소문 전문가였다.
독자는 이룬을 신중하게 분석했다. 이 남자는 소문 전문가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었고 이 시나리오 초반에 등장하기엔 위험한 특성이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요소가 사건의 흐름에 끼어든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루는 시선을 완전히 독자에게로 옮기며 표정은 침착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독자의 이름을 물었다. 독자는 자신을 독자라고 소개하며 대답했다. 이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시선이 독자가 들고 있는 깃발로 스치더니 곧 독자가 이 그룹의 리더임을 빠르게 눈치챘다. 이룬의 반응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독자는 남자의 태도에서 잠깐의 머뭇거림,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지만 그것은 나타난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독자는 그에게 답을 재촉했다. 상황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온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루는 가볍게 웃으며 사과했고 그저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들은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독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들을 그렇게 쉽게 믿을 이유가 없었다. 독자는 이룬의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물었다. 이룬은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만약 그들이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그들의 리더가 함께 왔을 것이라고 했다. 오직 리더만이 깃발을 꽂을 권한이 있는데 그들 중 아무도 깃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독자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빠르게 둘러보니 새로운 사람들 중 누구도 깃발을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했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독자는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하러 왔는지 물었다. 이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동맹을 제안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그 소식에 그룹 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다른 이들은 불확실함에 휩싸였다. 몇몇은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다. 현성은 이에 반대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며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의 그룹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이론은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충무로는 그들의 목표역이 아니었다. 만약 정말로 이곳을 점령할 생각이었다면 그들은 전력을 다해 왔을 것이라고 했다.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역의 장벽이 해제된 직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왔고 이는 공격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했다. 독자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동대문역이라면 충무로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이루는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의 그룹은 이미 어느 역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독자는 이룬의 제안에 담긴 의도를 이해해 그들의 목표가 달랐고 그래서 이룬은 양쪽 그룹이 협력하길 원했던 것이다. 이루는 이를 확인하며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밝혔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이틀 전부터 진행 중이었다. 충무로는 이제 막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이들에 비해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독자는 원작 소설에서 충무로가 실제로 지연되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즉 이룬의 그룹이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룬은 계속해서 쓸모있을 만한 비밀을 암시했다. 그는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술이 있다며 그것이 자신들과 동맹을 맺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자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룬 그룹의 리더를 직접 만나본 뒤에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룬의 표정이 약간 변했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독자는 리더의 행방을 물었다. 이룬은 그들을 동대문으로 안내하겠다고 했고 그곳에 리더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센가가 말을 꺼냈다. 그녀에게는 궁금한 점이 있었다. 이룬은 그녀를 향해 공손하게 대답했다. 센가는 왜 굳이 충무로에 온 것인지 물었다. 동대문에서 출발했다면 그 근처에는 연합할 수 있는 다른 역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루는 가볍게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다른 역들은 이미 연합을 맺었지만 막 개방된 충무로는 아직 연합이 없었. 그래서 충무로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피하며 연합이 성사된 후에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 말에 독자는 기룡에게 남아서 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공필두에게 자신들이 없는 동안 소년을 잘 돌봐달라고 말했다. 독자, 센가, 현성, 그리고 휘원은 이룬 일행이 타고 온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리며 오토바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리는 도중 독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룬을 불렀다. 이룬은 그를 알아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독자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그룹 중 누군가가 충무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룬은 그 질문에 당황한 듯 보이며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독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특히 그 역에 정혁이라는 위험한 남자에 대해 누군가가 경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룬은 모르는 척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는 독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 독자와 그의 일행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독자의 신호에 맞춰 일행 모두가 동시에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센가는 즉시 반응하여 구속실을 발동했다. 실이 4대의 오토바이를 감아 서로 엉키게 끌어당겼다. 오토바이들이 충돌하면서 터널 안에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동대문 멤버들이 충격에 의해 땅에 내던져지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한편 독자 일행은 실에 매달려 천장에 안전하게 매달린 채 공중에 떠 있었다. 이루는 갑작스러운 충돌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독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착하기 전부터 독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동맹에 관심이 있는 척하며 그들을 따라가다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독자는 주저없이 이룬을 마주했다. 매복은 처음부터 뻔했다. 정말로 상대를 기습하고 싶었다면 좀 더 제대로 숨었어야 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깨달은 이루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명령에 따라 터널 곳곳에 숨어있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독자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바로 깃발이었다. 하지만 독자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휘연이 심판의 시간을 발동했다. 절대선 성좌들이 그 사용을 승인했고 그녀의 검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 진홍빛 빗줄기가 터널을 가르며 뻗어나갔다. 날카로운 검나리 적들을 거침없이 베어냈고 그들의 몸은 하나둘씩 쓰러졌다. 휘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놀란 듯 거의 땀도 흘리지 않았다. 이전 영화관에서의 전투에 비하면 이번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편 독자는 순수한 검기를 발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순식간에 이루는 완전히 제압당했다. 이루는 독자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을 누르는 힘에 저항했지만 독자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현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독자는 충무로 쪽으로 몸을 돌렸고 곧바로 문제를 발견했다. 역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이 막 밖으로 나서자마자 매복 공격을 받은 것이다. 공필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정체불명의 공격자들과 싸우며 울려 퍼졌다. 독자는 주저없이 이룬을 센가에게 물게 맡겼다.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지금 당장 충무로로 돌아가야 했다. 독자는 재빨리 상황을 분석했다. 공격자들이 온 방향을 보니 명동그룹 소속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동대문과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 이미 승강장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적군은 김나문이 한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는데 머리에 붉은 깃발을 두건처럼 두른 남자여. 그는 혼란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깃대 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붉은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나는 것이었다. 이 남자는 명동의 리더 김현태였다. 그는 붉은 깃발의 효과를 발동시켜 자신의 그룹을 강화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전투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고 깃대를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 독자는 상황을 분석했다. 깃발의 색깔이 소유자의 힘을 결정했다. 깃발의 등급은 흰색에서 시작해 빨강, 남색, 갈색, 보라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 순으로 올라갔다. 색이 강할수록 제공하는 버프도 더 강해졌다. 명동이 빨간 깃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역을 정복했거나 다른 역의 리더를 죽이고 그 깃발을 빼앗았다는 의미였다. 그들의 전투 본능은 날카로웠지만 아직 충무로를 차지하기에는 실력이 한참 부족했다. 분노에 휩싸인 공필두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낙인을 발동시켰다. 군사와 구역 레벨 6, 스킬의 특성이 발동되자 8개의 미니 터렛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명동 전투원들이 깃대 쪽으로 돌진하는 순간 즉시 사격을 개시했다. 총알의 폭풍이 전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끊임없는 탄막에 몸이 산산조각 나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살점과 피가 공중에 흩날렸다. 공필도의 능력이 가진 압도적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명동의 생존자들은 위험을 깨닫고 급히 뭉쳐 방어 진영을 짰지만 소용없었다. 레벨 6 군사화 구역의 터렛은 그들이 버티기엔 너무 강력했다. 포탄이 쏟아지며 역 전체에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전장은 폐허가 되었다. 공필도는 적으로서는 무서웠지만 아군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존재였다. 명동의 리더 김은 당황했다. 상황은 그가 받은 정보와 달랐다. 그는 후퇴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일행이 도망칠 곳은 남아있지 않았다. 독자가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불굴의 신념이 발동되자 그의 무기에 깃든 에테르 속성이 불로 변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모든 탈출구를 막는 불의 벽을 만들어냈다. 갇힌 전투원들은 잠시 망설이며 움직임이 멈칫했다. 하지만 전투에서 망설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공필두는 그들의 혼란을 틈타 움직였다. 미니 터렛들이 다시 작동하며 쉴 새 없이 총알을 퍼부었다. 적 전투원들은 하나둘씩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명동 대표는 마법 탄환에 머리를 맞고 손에 쥐고 있던 붉은 깃발을 떨어뜨렸다. 공필두는 떨어진 깃발을 발견하고 눈을 번뜩였다. 그는 깃발을 차지할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독자가 개입하며 그의 존재만으로 필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공필두는 짜증이 난 듯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따지려 하지 않았다. 독자는 몸을 숙여 깃발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시스템 메시지가 그의 눈앞에 깜박였다. 그는 명동그룹의 깃발을 획득했다. 그의 흰 깃발이 붉은 깃발에 쌓인 업적을 흡수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의 흰 깃발이 붉은 깃발로 진화했다. 이로써 그는 왕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독자는 깃발의 의미를 이해했다. 깃발이 붉은 등급에 도달하면 단순히 리더의 능력치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각 역 사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였다. 모든 세력은 깃발을 빼앗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싸웠고 전투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해졌다. 각 역의 리더들은 지배권을 두고 치열한 투쟁에 빠져 있었다. 독자는 공필두를 바라보며 이 엄청난 학살의 규모에 의문을 품었다. 생존자는 아무도 없어. 공필두는 자신의 입장을 굳게 지켰다. 적들이 죽일 의도로 돌진하는 전투에서 자비를 베풀 여유는 없었다. 독자는 더 이상 캐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충무로를 공격한 자들은 이곳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이룬의 이전 반응을 보면 그가 독자가 이곳의 리더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주저없이 공격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독자의 시선은 센가의 구속실에 단단히 묶인 이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현성은 그의 곁에서 경계하며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이룬은 구속을 벗어나려고 몸을 떨며 버둥거렸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그의 운명은 오로지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다. 희웨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별들은 이미 이룬과 그의 일행을 악으로 판단했다. 상황을 고려해 그녀는 고문을 통해 정보를 추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독자는 그 생각을 일축했다.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었다. 더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처형하는 것이었다. 주저없이 그는 검을 뽑았다. 빛을 받은 날카로운 검날이 반짝이며 그는 이룬에게 다가갔다. 이룬은 그 무기를 보자 움찔했다. 이룬은 독자를 올려다보며 숨이 가빠졌다. 독자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새까지 새겠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유용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이룬은 죽게 될 것이다.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독자는 순수한 검강을 발동해 검을 땅에 꽂았다. 날카로운 기운이 검에서 퍼져나가며 바닥을 갈랐다. 공격의 힘에 바닥 조각들이 튀어올라 이룬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에테르 블레이드는 천천히 다가오며 그 치명적인 날이 그의 눈앞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이룬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독자가 셋을 다 세기도 전에 그는 무너졌다. 그는 겁에 질려 헐떡이며 자신이 아는 것을 털어놓았다. 동료에는 그들에게 충무로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불렀다. 독자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룬의 표정이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졌다. 자연스럽게 그의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고 혀는 축 늘어진 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입 밖으로 흘러내렸다. 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상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상하는 재빠르게 이룬의 입을 결박실로 단단히 묶어막았다. 이룬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점차 힘이 빠져갔다. 독자는 상황을 분석했다. 적들은 빈틈이 없었다. 그들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면 트리거를 심어두었다. 이룬이 말을 끝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겠지만 이는 곧 그들의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최면은 직접 만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다. 이룬이 살아있는 이상 그는 여전히 예언자 중 한 명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었다. 독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극장 옥상으로 향했다. 공기는 여전히 정적이었고 아까의 긴장감이 주위에 감돌았다. 지혜는 근처에 서서 누군가가 올 것처럼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독자는 그녀를 힐끗 바라본 뒤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유종혁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상태에 변화가 없었다. 지혜는 그를 바라보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독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아래 상황을 걱정하기보다는 쉬는 게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지혜는 망설였다. 그녀의 생각은 딴 데에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자신의 주인의 상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독자의 대답은 침착했다. 종혁은 회복할 것이지만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독자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종혁이 강인하긴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다. 휴식 기간이 그가 다시 평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까지는 그녀가 그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지혜는 잠시 독자를 바라보다가 그가 종혁을 정말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는 그저 사실을 말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종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필체로 신중하게 몇 가지 메모를 적었다. 다 적은 후 그는 그 종이를 지혜에게 건넸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 독자는 그녀에게 그것을 읽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쪽지는 종혁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를 위한 것이었다. 지혜는 알겠다고 했다. 비록 독자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마도 호기심에 그것을 읽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쪽지에는 종혁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담겨 있었다. 설령 그녀가 읽는다 해도 그 의미는 그녀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것이다. 독자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혜는 다시 한번 머뭇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꺼냈다. 독자와 유종혁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독자의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혹시 그녀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을까? 그는 주위에 누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말을 꺼내는 바람에 부주의했다.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지혜는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머뭇거렸고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설명 없이도 그가 알아주길 바라는 듯 그녀의 말은 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되물으며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그의 과거 말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비틀었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했던 약속들과 격려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구절들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커졌고 말은 더욱 왜곡되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머물겠다는 말,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말, 심지어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며 마치 그와 유중혁이 함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처럼 들리게 했다. 독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한 말 중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속으로 그는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오해할 수 있었는지 어리둥절했다. 지혜는 장난기 있으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는 유중혁과의 관계에 대해 망설임 없이 추측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녀는 이제 연애 편지라고 부르는 것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다. 독자의 답답함은 점점 커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메시지들이 깜빡였다. 별의 군상들은 자신들의 시야에서 검열된 부분에 강하게 반응했다. 별의 군상 금강고의 죄수는 이해한다는 듯 그를 인정했다. 별의 군상 화염의 마성 재판관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했다. 한편 별의 군상 은밀한 책략가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독자는 간신히 짜증을 억눌렀다. 별의 군상들의 반응은 이 순간의 황당함을 더욱 부추겼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는 몸을 돌려 극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며 지혜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채 그를 불렀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물으며 정말로 입양한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해. 독자는 간단히 대답하며 종혁 육가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라고 말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극장의 하층에 도착하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소설을 열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그는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보를 정리했다. 그가 지금까지 생존의 방법부를 읽으면서 예언자라는 집단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은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해 원래 유일해야 할 안나크로프트와는 다른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더 가능성 높은 경우는 자신처럼 생존의 방법품을 읽었지만 자신보다 더 일찍 읽기를 멈춘 또 다른 독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 역시 자신처럼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현성이 독자 옆을 걸으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걱정하며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독자는 단호했다. 그들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동역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의 생각은 점점 어두워졌다.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 않는 한 방랑자가 된 사람들은 곧 더 강한 집단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충무로를 떠난 집주인 연합의 구성원들에게 닥쳤던 것과 같은 운명이었다. 그는 상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챘다. 그는 명동 사람들을 아군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며 그렇다고 인정했다. 독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위험했다. 그들이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일은 그녀가 바라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상아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그녀 안에는 그런 냉정한 태도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타인에 대한 믿음, 아직 선함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마침내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곳은 이미 공격을 받은 상태였다. 현장은 참혹했다. 누군가가 먼저 공격해 파괴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근처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역 근처에 서 있었고 그들의 자세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자와 그의 일행을 보자 그 남자들은 당황한 듯 반응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회원역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사라졌다. 현성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저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독자는 그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남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도망친 걸 보니 마치 자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폐허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명동역의 깃발 꽂이는 비어 있었다. 알림창이 독자의 눈앞에 깜빡이며 나타났다. 시스템은 현재 이 역을 점령한 그룹이 없다고 확인하며 점령할 것인지 물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깃발을 꺼내 깃발 꽂이에 꽂았다가 다시 뽑았다. 즉시 자신 것과 똑같은 깃발이 꽂이에 또 하나 나타났다. 역 점령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제 명동역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한 번 점령된 역은 본거지나 깃발이 제거되지 않는 한 빼앗길 수 없었다. 또 다른 알림이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점령한 역 목록에는 이제 충무로가 본거지로 명동이 추가 거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붉은 깃발 아래에서 업적 점수가 증가했고 깃발의 색이 더욱 짙어지며 그의 힘이 커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숨겨진 시나리오가 해금되었다. 조건은 명확했다. 주어진 시간 내에 10개 이상의 역을 점령해야 했다. 독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끔찍한 시나리오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상하는 시스템 메시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평범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알 수 있었다. 난이도가 분명했고 그녀는 독자를 걱정했다. 그가 괜찮을지 그녀는 걱정했다. 한편 현성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는 독자가 자신들의 리더인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다. 독자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순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은 자신이 숨겨진 시나리오를 얻은 사실을 부러워했겠지만 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현성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제부터 독자를 폐하라고 불러야 하냐고 물었다. 독자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었다. 그는 그런 칭호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것을 바란 적도 없었다. 희회는 그 대화를 재미있어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격식을 차리며 독자를 폐하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곧 진지해지며 상황의 긴박함을 지적했다. 숨겨진 시나리오가 정말로 설명된 대로라면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역을 점령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독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다. 독자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확장하기 전에 그들은 정보가 필요했다. 명동역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결심을 내렸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동묘였다. 그는 희원과 현성에게 다가가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상아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독자가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녀가 명동에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당황해서 주춤거렸다. 그녀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다. 독자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모두가 같은 일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상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있어. 독자는 그녀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룹 내 역할에 의문을 품었다. 희원과 달리 그녀는 경험 많은 전투자가 아니었다. 현성과 달리 그녀는 깨지지 않는 방패도 아니었다. 그리고 기룡과 달리 그녀는 특별한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지하철에서 그녀가 한 말을 떠올려. 그는 그녀의 말을 다시 들려주며 그녀 역시 자신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상아의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그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 말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독자는 상아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충무로에 있는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기룡을 혼자 둘 수 없었고 공필두를 지켜볼 사람도 필요했다. 남아있는 그룹원들은 불안해했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게다가 회한의 위협도 있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들이 없는 사이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역을 지켜야 했다. 공필두의 스킬도 유용했지만 그녀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책임을 고려해 독자는 상아에게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물었. 상아는 그 제안에 당황했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현성은 아무런 이해도 없었다. 상하라면 그는 전혀 문제 없었다. 희회는 상황의 격식에 재미있다는 듯이 비웃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장난스럽게 독자를 폐하라고 부르며 충성을 맹세했다. 독자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정말 지금이 농담할 때라고 생각하는 건가? 상하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그런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결정을 내렸다. 둘은 악수했고 시스템 메시지가 이를 확인해 주었다. 상하는 공식적으로 충무로역의 부대표가 되었다. 그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는 건 오직 그녀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아무나가 아니었다. 그녀야말로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떠나온 세계에서 그녀는 인사관리 분야에서 뛰어났다. 그 능력은 지금 이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했다. 상하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독자와 그의 일행은 동쪽 터널을 향해 이동했다. 걷는 도중 하이웬이 다시 말을 꺼냈다. 상하가 요즘 조금 침울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 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상하가 예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던 인사 담당 직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전문성이 있었고 그는 상하가 이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에 이 일을 맡긴 것이었다. 하이웨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자신에게도 어울리는 직함을 하나 달라고 말했다. 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내놓았다. 그녀는 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이웨는 즉시 물어본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단번에 접고 화제를 바꿨다. 옥상에 있는 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하이웨는 망설이며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를 두고 갈지 고민하는 듯했다. 독자는 곧바로 눈치챘다. 그녀가 말하는 사람은 정혁이었다. 그는 하이웬에게 정혁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하이웬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어떻게 그렇게 정혁을 잘 아는지 물었다. 독자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려 그녀에게 남동생이 있냐고 물었다. 하이웬은 맞다고 하며 남동생이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동생들은 절대 말을 안 듣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 번은 어머니 대신 나서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 녀석 때문에. 그러자 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전히 동생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아마 가족이기 때문일 거라고 인정했다. 독자는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형제가 있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정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하이웨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과 달리 정혁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독자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정혁 때문에 많은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하면서 그의 생각은 멀어졌다. 전생의 생존법 초창기에는 자신만 읽고 있던 게 아니었다. 처음 10화는 꽤 많은 독자를 모았고 50화에 이르러서도 아직 12명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때의 논쟁, 온라인에서 벌어졌던 뜨거운 토론, 그리고 자신이 싸웠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남은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곧 자신의 앞에 서게 될지도 몰랐다. 현성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현성은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희회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장난스럽게 짜증을 내는 척했다. 그녀는 왜 그게 그에게 중요한지 물으며 혹시 질투하는 거냐고 놀리듯이 말했다. 현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해명을 덧붙였다. 독자는 그를 희끗 바라보며 그의 배경을 떠올렸다. 현성은 남학교를 다녔고 공대를 전공한 뒤 바로 군대에 갔다. 그는 여성과 거의 교류가 없었다. 현성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듯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독자의 집중력이 한층 날카로워져 뭔가 이상했다. 여가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공중의 메시지가 깜빡였다. 이 역은 이미 동묘역에 점령당한 상태였다. 점령하려면 동묘의 깃발을 빼앗거나 깃발 보유자를 점령해야 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였다. 이룬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며 팔다리가 보이지 않는 힘에 휘감긴 듯 떨렸다. 그의 숨은 거칠게 끊어지며 입을 벌려 비명을 질렀. 그의 말은 끊어졌고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침이 입가에 맺힌 채 그는 더듬거리며 역의 이름을 내뱉었다. 독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동대문역은 이미 점령당한 상태였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의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명동과 동대문에 있던 세력이 충무로를 공격했지만 그들을 보낸 자는 이미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명동과 동대문은 수비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점령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까 명동에서 봤던 남자들 역시 같은 집단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진짜 적에게 집중되었다.
결과를 예견했던 자들, 충무로뿐만 아니라 전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자들, 그들은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충무로의 원래 리더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른바 예언자들이었다. 현성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먼저 이룬에게 말을 건 뒤 시선을 일행에게로 옮겼다. 그의 말투에는 친근함이 전혀 없었고 얇게 감춰진 의심만이 느껴졌다. 그는 이룬에게 손님들을 소개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독자는 즉시 자신의 캐릭터 프로필 스킬을 발동했지만 알림창이 떴다. 프로필을 열람할 수 없었다. 이 인물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능력이 통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그들이 충무로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바로 그때 공기 중에 불꽃이 튀었다. 또 다른 알림창이 깜빡였다. 누군가가 그에게 탐색 속성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능력이 발동되기 전에 전용 스킬 사벽이 활성화되어 완전히 차단했다. 남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맞은 듯 비틀거렸다. 그의 망설임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이제 혼란이 가득한 그의 시선이 독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어조가 달랐다. 불확실하면서도 집요했다. 그는 독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 독자는 대답을 고민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충무로의 원래 리더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이들,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가 말을 할 때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부정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정혁이라고. 희웬과 현성이 독자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독자는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남자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고 온몸이 맞은 듯 굳어졌다. 그는 움찔하며 놀라움에 얼어붙은 채 침묵했다. 독자의 생각은 빠르게 움직였다. 생존법에서는 종종 정역의 외모를 묘사하곤 했다. 똑같은 형용사들이 반복해서 사용되었다. 자신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었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에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관찰했다. 놀란 남자는 재빨리 걱정을 떨쳐내며 예상치 못한 공손함으로 그를 대했다. 독자는 그 두려움을 알아챘다. 그것이 곧 확신이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생존법을 읽은 적이 있었다. 실패한 탐색 속성 스킬이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남자는 현성을 누구인지 알아챘음이 분명했다. 그는 독자가 현자의 눈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했다. 독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남자가 스킬을 사용해 자신들을 분석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남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부하 중 한 명이 반항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잔혹한 충격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부하의 머리가 터지면서 피가 거칠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비명이 무리를 가르며 공간 전체에 메아리쳤다. 피바람 너머로 그 남자는 공포에 찬 목소리로 급히 말을 이었다. 그는 무례를 사과한 뒤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이성국이었다. 그는 동묘역의 부대표였다. 이성국은 그렇게 말한 뒤 독자와 그의 동료들을 동묘역 깊숙한 곳으로 안내.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모여있던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불확실함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들이 그들을 따라갔다. 낯선 이들이 그들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었고 불안감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현성은 독자의 이름을 부르려는 듯 움직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이웬이 날카롭게 그를 쿡 찔러 실수를 밟고 조용히 만들었다. 독자는 몸을 기울여 속삭이듯 그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물었다. 하이웬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독자는 계속해서 정역인 척 연기했다. 독자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연기를 이어갔다. 그는 동묘역이 이제 자신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성국에게 떠나라고 명령했다. 성국은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 듯 했지만 이내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었다. 역을 내어준다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점령된 역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독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 머뭇거림을 칼날처럼 베어내.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말했다. 성국은 부대표로서 역을 양도할 권한이 있었다. 만약 셋을 세기 전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죽게 될 거라고 했다. 독자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더욱 짙어졌다. 성국의 눈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남아있었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의 검이 칼집에서 미끄러져 나오며 신념의 검이 활성화되자 공기가 쉭 소리를 냈다. 하얀 불꽃이 무기를 따라 춤추며 성국의 창백한 얼굴에 섬뜩한 빛을 드리웠다. 공포는 즉각적으로 퍼졌다. 성국은 결국 무너졌다.
마침내 항복하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독자는 만족하지 않았다. 요구는 재빠르게 이어졌다. 동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동대문까지 원했다. 성국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망설인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설득하려 애썼고 먼저 그들의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왕의 명예를 걸고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내놓았다. 성국이 앞장서기로 했다. 알림창이 허공에 반짝였다. 시스템이 맹세를 인정한 것이다. 이성국 동묘 부대표가 왕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했다. 만약 그가 감히 이를 어긴다면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독자는 TWSA에서의 세부 사항을 떠올렸다. 기억이 맞다면 이곳의 리더는 바로 그 패배자일 것이다. 성국은 고개를 숙이고 일행을 동묘역 쪽으로 이끌었다. 독자의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성국이 자신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다. 둘째, 성국처럼 미래를 아는 예언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요. 이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했다. 캐릭터 프로필 대신 검색 속성을 사용했다. 즉, 그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있었다. 성국이 대체 무엇을 읽고 있었던 걸까? 망설임 없이 독자는 바로 움직였다. 그는 오형 코인을 써서 민첩성을 즉시 30레벨로 올렸다. 포인트가 할당되는 순간 그의 몸이 반응했고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성국과의 거리를 좁혔고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됐다. 순간적으로 화면의 내용이 보였다. 단체 채팅방이었다. 성국은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획 빼앗아 들고 아니라고 더듬거리며 부정했다. 하지만 독자는 이미 그것을 봤다. 단체 채팅방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리고 곧 깨달았다. 여기는 동묘역이었다. 그 찌질이가 여기 있었다. 그게 분명 이유였다. 성국은 급히 화제를 돌리며 그들을 역 안쪽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리더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동묘 세력의 규모가 분명해졌다. 그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었다. 작은 파벌들과 달리 동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성국그룹처럼 무기를 든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 무장하지 않은 이들은 대부분 방황하는 자들, 자신의 그룹을 잃고 이곳에 흘러들어온 낙오자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역 안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몇몇 구성원들은 명령을 소리치고 다른 이들은 묵묵히 따랐다. 지상주사체들이 곳곳에 널렸다. 몇몇 사람들은 동묘의 집행자들 감시 아래 그 쥐들을 도살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시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남은 부위로 장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이곳이 마치 하나의 왕국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독자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희웬과 현성은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자리를 지키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해라.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마지막 경고를 덧붙였다. 희웬은 현성이 경솔한 말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희웬은 그의 연기에 맞춰 자세를 바로 잡고 과장된 예의로 그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정역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한 명인 것처럼 과장돼 있었다. 그리고 현성이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도 고개를 숙였다. 독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희회는 이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었다. 동묘의 왕 TWSA의 7왕 중 한 명, 곧 지하실에 머무는 그림자의 왕이 될 소년. 그는 이미 왕의 길을 절반 이상 걸어왔다. 독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시선은 앞에 앉아있는 연약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그가 캐릭터 프로필을 활성화하는 순간 세부 정보가 나타났다. 한동훈 17세. 그의 후원 성자는 커튼 뒤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는 현재 강력한 최면에 걸려 있었다. 독자는 주변을 살폈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동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건 동훈 덕분이었다. 시나리오가 시작된 순간부터 서울 전역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어 있었다. 도깨비가 스트리밍 채널을 설치해 도시를 외부와의 소통에서 고립시켰다.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소년의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다. 알림이 나타났다. 동훈이 댓글 조작 3레벨을 활성화했다. 스킬이 발동되자마자 소년의 댓글 아래로 수십 개의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반응이었지만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성국이 소년에게 손님에게 인사하라고 지시했다. 천천히 동훈의 움푹 들어간 눈이 독자를 향해 돌아갔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부서지고 머뭇거리며 나왔다. 그의 말은 더듬거렸고 제대로 된 인사조차 겨우 내뱉었다. 독자는 유심히 지켜보았다. 동훈이 사회불안증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이건 평범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성국이 독자를 바라보며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독자는 자신의 반응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이거랑 협상을 하자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불신이 분명히 드러났다. 동훈은 그들의 명목상 리더였지만 실상은 조종당하고 조작되는 껍데기,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성국은 머뭇거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다. 깊은 한숨이 정적을 깼다. 독자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그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다.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건 성국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국은 결국 인정했다. 독자는 그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그의 진짜 의도를 곧장 캐물었다. 만약 그가 진짜 리더라면 이렇게 따로 불러낸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주변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차단된 듯 무거웠다. 소리 차단 스킬이 활성화되어 이 대화가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었다. 성국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는 예언자였고 그런 이들 중 한 명이었다. 독자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에 접근하고 있었다. 성국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힘, 회귀의 기적, 오직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힘은 시간을 되돌려 세상을 반복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었다. 그 말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 고된 투쟁이 인정받은 것처럼 끝없는 싸움이 결코 외면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말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었다. 끔찍한 적들과 끝없이 싸우며 인류를 위해 괴물 같은 세력에 맞서는 전사의 모습이 존경심을 담아 묘사되었다. 그것은 외롭고 고귀한 싸움으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일로 그려졌다. 독자는 성국의 말투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정우규조차 감동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국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앞으로의 길은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이었다. 회귀는 기적이었지만 기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만약 수많은 생이 있었다면 그만큼 수많은 실패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10년 동안 예언자들은 계시를 받아 그들은 이 순간을 예견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었다. 독자는 이 계시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기록, 즉 계시의 책이 언급되자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 예언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그 책은 그의 전설적인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책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담고 있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세계의 모든 사건이 담긴 책. 읽는 이들을 인도하는 전지적 기록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TWSA였다. 선국은 계시록을 통해 독자의 지휘 아래 강철검 현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록 일부 인물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망상마 남은김과 해군 장군 이지혜가 그의 그룹에 존재할 것임을 예측했다. 그의 말에 담긴 확신은 이른바 예언에 대한 깊은 신념을 드러냈다. 독자는 이 계시록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원본은 이미 사라졌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국은 그 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각 예언자들은 책의 일부를 암기하여 그 지식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들은 독자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려 했다. 그들은 그의 여정이 달라질 미래, 그가 과거에 겪었다고 추정되는 회귀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독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선국을 직접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이른바 계시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동맹을 원했다. 실제로 그들의 의도는 독자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분명해졌다. 그들은 독자의 힘에 무임승차하고 싶었던 것이다. 독자는 그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감지한 선국은 머뭇거리며 그것이 독자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독자는 그 생각을 곧바로 일축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그의 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 했다. 선국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더듬거렸다. 이미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던가? 이미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던가? 독자의 시선이 단단해졌다. 그는 단 한마디 명령을 내렸다. 무릎 꿇어. 선국의 목소리에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해 망설임이 역력했다. 독자는 흔들리지 않아.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선국이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진 속성들을 읊기를 원했다. 독자는 머릿속으로 선국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들을 떠올렸다. 만약 선국이 정말로 독자를 정욱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욱은 현자의 눈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상대가 속성을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다. 선국은 왜 자신의 능력을 밝히라고 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선국은 망설임 없이 복종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불안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자신의 속성을 고백했다. 그는 최면술사였다. 독자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선국이 바로 이룬을 최면에 빠뜨린 장본인이었다. 독자는 더 캐물었다. 분명 더 있을 터였다. 선국은 망설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선국은 쓸모가 없었다. 그때 선국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흘러나왔다. 9번째.
독자는 그 말을 즉시 알아차리고 설명을 요구했다. 성국은 간신히 시선을 맞추며 인정했다. 그는 9번째 포기자였다. 그 칭호의 무게가 독자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독자는 그 의미를 물었다. 아직 몇 명이나 더 있는 걸까? 그 용어는 낯설었다. 독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선국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예언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칭호가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뭔가가 독자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계시자가 아니라 포기자일까? 선국의 태도에서 망설임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설명을 찾으려 애쓰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계시록. 아니, 그들이 계시록을 읽다가 멈춘 순서 때문이었다. 그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독자는 설명을 요구했다. 왜 읽기를 멈췄던 거지? 성국은 말을 잇지 못했다. 계시들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오해서 해독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예언자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독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만약 선국이 계시록 읽기를 포기한 9번째 사람에 불과하다면 독자는 그가 쓸모있는 정보를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선국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호소하려 안간힘을 쓰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어두워져 선국의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려. 독자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비난에 선국은 움찔하며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한편 텐트 밖에서는 하이웬과 현성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정착지의 경비원 중 한 명이 다가오며 그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곳에 왜 있는지, 누가 이 지역에 머물도록 허락했는지 따져 물었다. 하이웬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는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다. 그녀는 쓸데없는 권위에 인내심이 없었다. 남자는 즉각적으로 짜증을 드러냈다. 그의 말에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고 하이웬을 인정할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무시했다. 그의 경멸은 분명했다. 그녀는 이른바 조연이 아니었다. 모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휘원의 인내심이 무너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침묵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져 분노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모욕을 곱씹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등 뒤로 손을 뻗어 거대한 환도를 움켜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휘원이 먼저 움직였. 그녀의 거미 공기를 가르며 정확하고 거침없이 휘둘러졌다. 남자의 공격은 애초에 닿을 기회조차 없었다. 텐트 안에서 이성욱이 막 말을 꺼내려던 순간 땅이 흔들렸다. 진동은 소리 차단 스킬에도 불구하고 느껴질 만큼 강하게 주변을 휘감았다. 갑작스러운 소동의 텐트 안의 협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성옥과 독자는 주저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을 맞이한 광경은 분명했다. 휘원은 무기를 뽑은 채 자신을 위협했던 남자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혼란 속에서 독자의 목소리가 휘원을 멈추라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혜원아,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멈춰. 성욱이 즉시 나서서 동료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의 친구가 경솔하게 행동했다며 사과하라고 재촉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사과를 건넸다. 독자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싸움은 아슬아슬하게 중단된 참이었다. 몇 초만 더 늦었더라면 휘원은 주저없이 그 남자를 죽였을 것이다.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진 독자는 그의 캐릭터 프로필을 확인해보려 했다. 하지만 시스템 메시지가 이 인물에 대한 등록된 프로필이 없다고 알렸다. 그가 예언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휘원에게 시선을 돌린 독자는 자신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휘원은 여전히 분노에 차서 변명하려 했다. 저 남자가 바로 하지만 독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가르며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녀의 이름이 텐트 안에 울려 퍼졌다. 휘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자존심을 삼켰다. 그녀는 유씨라고 그를 부르며 사과한 뒤 돌아서서 자리를 떴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며 정말로 정혁을 말한 것이냐고 물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인정했고 곧바로 그에게 되물었다. 당신도 예언자인가요? 남자는 대답을 거부하듯 침묵을 지켰다. 그때 성욱이 나서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동료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독자는 허락했지만 경고를 덧붙였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성욱은 그의 말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남자를 데리고 자리를 떴. 독자는 지체 없이 비영에게 연락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을 요구했다. 비영은 평소처럼 비꼬는 말투로 또 재미를 보고 있냐고 응수했다. 독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전했다. 그는 청각 강화 능력을 원했다. 비용은 이 0코인, 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해졌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광고가 번쩍이며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독자는 스킬을 활성화했다. 이제 그의 청각이 강화되었다. 비형은 경고를 주었다. 네 번째 시나리오가 다가오면서 곧 중급 도깨비들이 등장할 것이고 상황이 더 위험해질 거라고 했다. 독자는 조용히 있으면서 성욱과 다른 남자 사이에 먼 대화에 집중했다. 민수는 말을 꺼내기 전에 망설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뭔가 이상했다. 성욱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심을 드러냈다. 정말로 독자가 유정혁이 맞을까? 원작자는 유정혁을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독자를 보니 확신이 들지 않았다. 성욱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독자가 곧 유정혁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성욱은 겨우 9번째 포기자일 뿐이었고 그의 지식은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잊었다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욱은 자신의 기억에 자신이 있었다. 그는 기억력 강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들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능력이 없었다면 민수는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민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뭔가 맞지 않았다. 현성의 존재는 이해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여자는 원래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그녀는 3회차 회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성욱은 의심을 해소할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수에게 독자를 시험해보라고 제안했다. 정말로 그가 유정혁이라면 이건 진실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였고 50화 이상 읽은 다른 이들에게도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독자는 그 제안에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들은 유정혁을 약하다고 조롱하며 거친 댓글을 남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잠시 후 성욱과 민수가 그에게 돌아왔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의 이전 행동은 무례했으며 제대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독자는 지체 없이 그가 몇 번째인지 물었다. 민수는 움찔하며 성욱에게 속삭였다. 그 정보까지 말했냐고 물었다. 성욱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민수는 머뭇거리며 자신이 1089번째 포기자라고 대답했다. 독자는 더 알고 싶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포기자인가? 그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 민수는 자신들이 아는 한 약 48명 정도라고 답했다. 독자는 그 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느꼈다. 스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비라는 약일 200명이 시청했었다. 10화쯤에는 그 수가 129명으로 줄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예언자는 최소한 10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어쨌든 그 소설은 10년 넘게 연재되었으니까. 성욱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예언자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 독자는 그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다.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었는데도 죽었다는 것이다. 성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야 예언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계시록의 독자로서 독자를 만나 영광이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독자는 민수가 자신이 정말로 정혁인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민수는 아니라고 더듬거리며 부정했지만 독자는 그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다. 민수는 이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망상마 김나문이 3회차 회기 때 등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에 민수는 그녀가 지혜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이름도 달랐. 독자가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망상마는 이번 회기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성욱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둘 다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질문을 꺼냈다. 김나문이 죽임을 당한 것인가? 독자가 확인해 주었다. 망상마는 그들 중 한 명의 손에 죽었다고 했다. 성욱은 충격에 휩싸였다. 예언자, 즉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그 책임이 있었던 것인가? 독자는 그 살인자가 예언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 사람은 미래를 어쩌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망상마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숨겨진 시나리오도 완수했다. 그 사람 때문에 독자의 모든 계획이 망가져버렸다. 성욱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사실 독자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독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던 남자는 최근에 독자를 사칭하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독자가 그를 심하게 이겼지만 그는 여전히 충무로 근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성욱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표정이 변했다. 충무로라는 언급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 그 순간 독자의 시야에 메시지가 반짝였다. 별의 비밀스러운 조종자는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감탄했다. 성욱은 상황을 하나씩 맞춰가는 듯했다. 그래서 3차 회귀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설명되었다. 민수는 확신했다.
독자가 정말로 정혁유라는 사실을. 성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망상 마귀를 죽인 자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독자의 집중력이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했다. 성욱은 그것을 인정했지만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고 고집했다. 모든 예언자가 같은 편은 아니었다. 12사도라 불리는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예언을 읽었다고 주장하며 세상을 바꿀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예언을 더 깊이 읽었다는 점이었다. 독자는 이 정보를 신중하게 곱씹었다. 12. 그것은 바로 스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 50화가 받은 조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다. 성욱이 말을 이어 현재까지 이 사도들 중 11명이 알려져 있었다. 독자가 만난 예언자는 아마 마지막 사도,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세상을 구하려는 다른 이들과 달리 그 사도는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들은 세상의 몰락을 막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신경 썼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독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았다. 만약 사도가 12명이고 50화를 읽은 사람이 12명뿐이라면 자신이 바로 그 12번째일 가능성이 높았다. 성욱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독자를 따르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단자들을 끝장내기 위해 독자가 필요했다. 독자는 받아들였. 그는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창신역에 대한 통제권을 원했다. 성욱은 놀란 듯 보였다. 그게 그의 목표였던 것이다. 하지만 민수는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는 독자에게 창신역을 내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도 알렸다. 창신역은 동묘 그룹의 소유가 아니었다. 현재 창신역은 폭군왕이라 불리는 남자가 지배하고 있었다. 독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폭군왕 서울의 지랑 중 한 명. 이 시점에서 그는 정형만큼이나 강력했다. 아직 그가 그 칭호를 얻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지만 어떤 예언자들이 의도치 않게 그가 너무 빨리 힘을 얻도록 도와준 모양이었다. 그들은 소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성욱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왔고 곧 비밀병기가 폭군왕을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무기는 단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수는 그 목적이 단 한 번의 전투를 넘어서 있다고 밝혔다. 이 무기는 또한 세상을 자기들 방식대로 바꾸려는 12사도를 겨냥한 도구이기도 했다. 독자의 도착 시기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다. 행동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곧 그는 그 무기가 사용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 민수는 곧 있을 예언자들의 밤이라는 모임을 언급했다. 이 모임은 12사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자리였다. 이 행사는 예언의 진실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선택받은 이들만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제 독자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그들의 말의 무게가 독자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원래의 사건 전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폭군왕과 관련된 상황이 바뀌었고 그들의 개입은 이야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 두면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뿐이었다. 대화가 끝나자 독자는 모임에서 물러나 동료들과 함께 천막 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이전에 마주쳤던 임시 대피소들과 달리 이곳은 세심하게 조직되어 지어진 곳이었다. 희회는 캠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별방들을 눈여겨보았는데 이는 이 집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의 활동 규모는 분명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상태였다. 하지만 현성은 그들이 독자를 대하는 방식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로 독자를 정역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그들의 대화 도중 갑작스러운 알림이 독자 앞에 나타났다. 새로운 능력이 사용 가능해졌고 네이비 플래그가 변형되었으며 이제 특별한 기능이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고 500코인을 써서 그 힘을 각성시켰다. 이내 공기가 달라지며 그룹 채팅 기능이 활성화되어 그를 팀원들과 직접 연결시켰다. 희웬과 현성은 이런 능력을 예상하지 못했고 놀란 눈으로 독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가 있었다. 이전 협상의 결과로 그는 동대문과 청우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깃발 색깔이 바뀌었다. 이 새로운 추가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총 5개 역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 창신역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위치 때문에 그는 창신역이 동묘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정은 실수였다. 진실은 더 복잡했다. 이 지역을 장악한 예언자들은 그처럼 소설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지식이 아니라 단편적인 기억에 의해 이끌렸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원래 이야기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희회는 모든 것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자아냈다. 현성은 독자의 속임수에 담긴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 듯했다. 정역인 척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자는 주저없이 이를 확인했다. 희웬이 다시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로울지도 몰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독자는 단호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은 없었다. 독자는 작은 망토를 꺼내 들었고 그것이 몸을 감싸는 순간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골드 회원만을 위한 특전 아이템. 은둔자의 망토였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에 녹아들며 졸고 있는 경비병들 곁을 소리 없이 지나쳤다. 목적지는 분명했고 곧 그는 동훈의 천막 앞에 섰다. 음파 차단 장벽이 천막을 둘러싸고 있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독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뒤에서 다가가 재빠르게 동훈의 입을 막았다. 소녀는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본능적으로 갑작스러운 손길에 저항했다. 주저하지 않고 독자는 주머니에서 정신각성제를 꺼냈다. 그는 동훈에게 각성제를 먹였고 약은 즉시 효과를 발휘해 소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다. 최면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동훈의 크고 두려움에 찬 눈에 다시 맑은 의식이 돌아왔다. 동훈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어. 하지만 독자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그의 존재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소년의 지능을 잘 알고 있었다. 동훈이라면 곧 진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만약 해를 끼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최면을 풀지 않았을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깃발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었다. 소년의 입술이 떨리며 말을 찾으려 애썼다. 그가 겪었던 조작의 무게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독자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동훈 같은 사람에게 더 쉬운 또 다른 소통 방법이 있었다. 소년의 사회적 불안은 심각해서 대면 소통이 어려웠다.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그를 조종해왔다면 그에게 또 다른 목소리를 주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이 동훈의 눈에 비쳤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머뭇거리며 손을 뻗었다. 조용한 중얼거림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며 능력이 발동되어 알림이 떴다. 동훈이 광역 인터넷을 사용했다. 신호가 서울 돔 전역으로 퍼지며 독자의 기기에 연결되었다. 동훈의 의식이 방해받지 않는 한 인터넷은 작동할 것이다. 잠시 후 스마트폰 메신저에 동훈의 이름이 나타났다. 동훈은 답장을 입력하며 망설였고 그의 생각은 여전히 불확실함에 휩싸여 있었다. 화면에 뜬 글자들은 그의 혼란을 드러냈지만 독자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 소녀는 예전에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성국도 한때 똑같은 말을 했었다. 독자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려 동훈은 의심과 신뢰 사이에 발이 묶인 채 남겨졌다. 예언자들은 그를 조종하며 자신의 설계에 맞게 그의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제 반대편에선 독자는 전혀 다른 것을 제안했다. 그는 소년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너는 예언자들을 증오하니? 그들이 사라지길 바라니? 네가 원한다면 독자가 그들을 네 세계에서 지워줄 수도 있었다. 그들은 동훈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에 어울리지 않았다. 소년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마침내 대답을 입력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렸다. 독자는 오직 그의 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전부였다. 하지만 독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동훈의 능력을 쓰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 순간부터 그는 소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다. 다른 텐트 안에서는 성국과 민섭이 함께 앉아 지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한잔 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다. 민섭은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성국은 아까 겪었던 불길한 순간을 떠올렸다. 정혁의 시선이 그를 향해 머물렀다. 날카롭고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민섭은 그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성국은 프롤로그만 읽었을 뿐이었다. 정혁이 정말로 자신의 스킬을 발동시켰는지 아니면 단순한 피해망상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몇몇은 직접 충무로를 확인하러 가고 싶어 했다. 성국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었다. 민섭이 이 상황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으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연결이 끊긴 것이다. 인터넷이 작동을 멈췄다. 성국의 입에서 짜증 섞인 욕설이 튀어나왔다. 동훈이 또 잠들었음이 틀림없었다. 신호가 갑자기 끊길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는 민섭에게 동훈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민섭은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막 텐트 출구에 다다랐을 때 그의 몸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부딪혔다. 당황한 그는 손을 뻗었고 손끝이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이어지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민섭은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에 고통이 번졌다. 공기가 일렁이더니 한 인물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은둔자의 망토가 서서히 사라지며
그들 앞에 독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신념의 검이 쥐어져 있었다. 성국은 위를 올려다보며 숨이 멎을 듯했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텐트 밖에서는 혼란이 터져나왔다. 희원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가르며 독자를 불렀다. 그녀는 적 몇 명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숫자에서 밀리고 있었다. 오래 버티기에는 적이 너무 많았다. 독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전투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재빠르게 사라졌다. 곧 경비병들이 몰려올 터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국은 두려움에 목소리를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고 이제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말은 절박하게 더듬거리며 나왔다. 이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정력이 직접 앞에 섰다 해도 한 사람이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모두와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두머리만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한순간에 에테르 블레이드가 허공을 가르며 정민섭의 갑옷을 스쳤다. 보호막이 갈라지며 날카로운 금소금이 뒤따랐다. 민섭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을 움찔거렸고 천이 찢어져 천 조각 하나가 빠져나와 바닥에 나부꼈다. 그것은 동묘의 깃발이었다. 독자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시선이 어두워졌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누구도 자신의 진영 깃발을 대놓고 드러낼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증거였다. 즉 정민섭이 처음부터 동료의 진짜 리더였던 것이다. 예언자들은 애초에 동훈을 수장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 그는 단지 능력을 이용당한 채 최면에 걸려 꼭두각시로 쓰였을 뿐이었다. 진짜 주모자는 늘 숨어서 그 환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국은 한 번도 리더였던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민섭이었던 것이다. 독자는 몸을 숙여 떨어진 깃발을 집어들었다. 그 앞에 메시지가 깜빡였다. 당신은 동묘그룹의 깃발을 획득했습니다. 남색 깃발이 갈색으로 변해 그 힘으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성국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고 있었다. 만약 다른 예언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이 없으니 그들에게 경고할 방법이 없었고 독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성국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압박감에 목소리가 떨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성국은 답을 요구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왜 독자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냐고. 하지만 독자는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 단계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설령 그가 정말로 정역이었다 해도 결코 그들과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국이 대답을 꺼내기도 전에 민섭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끔찍한 생각에 스치자 그의 몸이 굳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끝까지 읽었어야 했다. 마침내 독자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했다. 오랜만에 그는 깊은 잠에 들었다. 오랜 시간 그를 따라다녔던 짐들도 방해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은 조용한 잠의 품에 안겨 떠돌았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그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내뱉었다. 이렇게 푹 잔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전날 밤의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성국과 민섭을 처리한 후 그는 재빨리 움직여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는 동묘 근처의 인접역들로 가서 자신의 깃발을 꽂으며 지배권을 확고히 했다. 이제 총 9개, 여기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제 단 한 곳만 남았다. 마지막 그 역만 차지하면 왕의 길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시나리오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거의 그의 손에 닿을 듯했다. 그는 시간을 힐끗 확인했다. 이미 오후 4시였다. 윤성은 근처에 서서 움직이는 독자를 묵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현은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채 기대에 찬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독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성국과 민섭에게로 옮겨졌다. 독자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자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들의 대답은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었다. 생존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고 언제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전날 밤 그들을 죽일까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위험했지만 그 위험성보다 쓸모가 더 컸다. 지금은 결정을 내렸고 그들의 목숨은 살려두기로 했다. 조건을 걸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조건은 단순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 한마디라도 잘못된 사람에게 흘러나가면 그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재빨리 동의했고 서로 목소리가 겹칠 정도로 순순히 따르겠다고 했다. 두 번째 조건은 훨씬 더 엄격했다. 그들은 복종해야만 했다.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은 그가 지시할 것이었다. 스스로 선택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이번에도 망설임은 없었다. 두려움에 굴복한 그들은 아무런 이해 없이 순순히 따랐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들의 생존은 그들의 쓸모에 달려 있었다. 비록 목숨을 부지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앞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지는 오로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은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했다. 마지막 질문이 조심스럽지만 피할 수 없이 떠올랐다. 그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다. 대답은 별다른 고민 없이 나왔다.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다른 예언자들 앞에서는 이름이 달라질 것이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정역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명령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민섭을 향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면이 필요했다. 민섭은 그 요구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 가면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돕게 기다리는 손에 넘겨줬다. 속임수가 계속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했다. 가면은 그 환상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각이었다. 가면이 자리를 잡자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변장이었던 것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성국과 민섭은 충격을 가까스로 감추고 있었다. 그 닮음새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고 부정할 수 없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성국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들 앞에 있는 모습, 가면 아래의 얼굴, 그것은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역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이 늘 상상해왔던 정역의 모습과 완벽히 같았다. 민섭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예언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하니 경외심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예언은 처음부터 사실이었던 것이다. 독자는 손에 쥔 가면을 바라보았다. 도망자의 가면은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었다. 민섭이 그렇게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예언자들의 밤에 참석하기 위해 정역 유인척을 계속해야 했고 이 가면은 그 환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면을 조정하면서 그는 역할에 더 잘 어울리도록 머리 모양을 약간 바꿔볼까 잠시 고민했다. 그는 민섭과 성국을 바라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을 쓸모가 있어서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들이 아직 자신의 손아귀에 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재빨리 민섭의 캐릭터 프로필을 확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남자의 속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인식된 캐릭터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스템이 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도크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두 남자는 즉시 반응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그들의 순종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꼼꼼하게 확인했다. 기기들은 오프라인 상태였다. 그건 다행이었다. 휴대폰도 가면도 없었다. 이것들이 없으니 그들은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고 그에게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 순간 동훈이 인터넷 연결을 복구했고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동훈은 이번 한 번만큼은 그를 믿어보기로 한 듯했다. 독자의 시선이 동훈이 머무는 텐트 쪽으로 옮겨졌다.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잠깐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다시 손에 쥔 기기로 시선을 돌려 그가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던 중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참여자는 36명이었다. 성국이 침묵을 깨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채팅방의 예언자들은 모두 초기에 포기한 자들이었고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읽기를 멈췄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더 깊은 진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성국은 전날 밤에 들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의 무게는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었다. 그 말이 내포한 의미, 불러일으킨 호기심,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불가피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독자가 그 계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 그들의 기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의미심장한 미소가 지어졌다. 곧 그들은 정역 유가 아닌 그를 만난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독자는 이성국의 스마트폰을 통해 단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며 예언자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전개되는 사건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만 머물러 있었고 이는 그들이 그때 자신과 함께 생존의 방법부를 읽었더라면 어땠을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 이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무지는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짐을 챙긴 후 그들은 충돌이 계속되는 구역을 피해 조심스럽게 안구역을 향해 이동했다. 예언자들의 밤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웅성거림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곳은 아직 아무 세력도 차지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장소였다. 이곳은 마치 중립지대처럼 기능했고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예언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로 유지되는 피난처였다. 이미 점령된 역에 집결지를 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흩어져 있던 인물들 중 한 명의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 만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예언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폭군 왕과의 전투는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만숙은 그에게 도봉구로 향한 것이 무모한 선택이었다고 상기시켰지만 그의 말에는 근본적인 긴장이 거의 감춰지지 않았다. 곧 예언자의 시선이 독자를 향했고 그를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그의 자세가 굳어지고 머뭇거리며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만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거의 즉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점점 더 많은 예언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파도처럼 가까이 다가왔다. 충격과 경애로 가득 찬 얼굴들이 독자를 향해 돌아섰고 마치 글로만 상상했던 인물을 실제로 마주한 듯 눈이 커졌다. 그들은 하나둘 앞으로 나서며 방금 들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안달이 난 듯했. 모여든 예언자들은 서로 속삭였다. 몇몇은 그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기대 이상이라고 평했다. 다른 이들은 경건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예언자 번호를 밝히는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독자는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를 향한 존경 어린 시선이 쏟아졌으며 모두가 그의 호의를 얻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신념이 증명되는 듯 분위기에는 거의 실체가 느껴질 만큼의 경외감이 감돌았다.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을 168번째 예언자라고 소개했으며 목소리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말에서는 생존의 방식에서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순간들에 대한 익숙함이 드러났다. 독자는 그 번호를 기억해두었다. 이 예언자는 적어도 50화 이상을 읽은 듯 했으며 이는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였다. 아스모데우스의 언급은 이를 더욱 확실히 해주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이였을 것이다. 주저함 없이 그 예언자는 현재 회귀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다른 대답을 기대하는 듯한 바람이 담겨 있었지만 독자는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이 바로 세 번째 회기였다. 예언자의 얼굴에 미묘한 슬픔이 스쳤고 그의 태도도 아주 조금 달라졌다. 독자는 속으로 그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 실망할 필요는 없었다. 정혁은 이미 이전 회기에서 자신의 강함을 입증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는 동안 근처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다른 예언자 무리가 현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감탄하며 그의 체격을 칭찬했고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철의 검이라는 칭호로 그를 불렀다. 현성은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고 어색하게 그 칭호를 부인하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한편 지나가던 또 다른 예언자가 희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질문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혹시 그녀가 소문난 해군 사령관이냐는 것이었다. 희원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간단히 부정했다. 예언자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그 대답을 받아들이고 자리를 떴다. 독자는 주변의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예언자들의 밤으로 기획된 이 모임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장통처럼 느껴졌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다. 대화는 열정적으로 오갔고 이 행사의 신비로움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며 훨씬 덜 품이 있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독자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다시 본래의 문제로 시선을 돌렸다. 무기에 대한 요구는 망설일 틈조차 주지 않았다. 763번째 예언자가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서며 단상 중앙으로 향했다. 그는 극적인 몸짓으로 비밀 무기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천 아래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다. 독자의 시선이 그것에 닿는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운석이 떨어지고 극장 옥상에서 목격한 천상의 폭풍. 즉시 알아차렸다. 운석이었다. 763번째 예언자가 추가 설명을 하며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독자 안에 점점 커져가는 불안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에 따르면 그 운석 안에는 강력한 유물이 들어있으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독자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운석은 즉시 부화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은 결코 서두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예언자들은 교대로 만화를 공급하며 부활을 앞당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들은 바로 오늘 밤에 운석이 부화할 것이라 믿었고 자신들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했다. 뭔가 잘못됐다. 붉은 운석.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독자의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울렸다. 네 번째. 회기까지 읽은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의미는 즉각적이고 위험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이 정보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누가 운석의 존재를 폭로한 것인가? 누가 이것이 무기라고 믿게 만든 것인가? 침묵이 흘렀다. 763번째 예언자는 독자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날카로움에 당황해 머뭇거렸다.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맴돌았다. 독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지며 누가 운석을 이곳에 가져왔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누가 이 계획을 시작한 것인가? 예언자들의 머뭇거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만수기 입을 열어 책임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포가 치솟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독자의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며 그 음흉한 진실을 맞춰나갔다. 시나리오 초반에 포기한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질 리가 없었다. 운석을 무기로 사용하는 발상은 광기 그 자체였고 이 시점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그들 아래에서 플랫폼이 떨리기 시작했다. 깊은 굉음이 땅을 흔들었다. 운석이 격렬하게 진동하며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독자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경계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됐다. 적어도 여기서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예언자들을 제거하러 왔지 그들의 어리석음에 휘말리러 온 게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후회의 감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사람들을 믿은 것이 실수였다. 그들은 소설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그 공포를 다 아는 듯이 행동했다. 예언자들 사이에 혼란이 퍼졌다. 그들의 흥분은 경고 신호를 완전히 묻어버렸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또 다른 이들은 경외심에 속삭였다. 그들은 정말로 운석이 곧 보물을 드러낼 거라고 믿고 있었다. 독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희환과 현성을 불러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확장되어 들불처럼 플랫폼 전체로 퍼져나갔다. 반짝이는 장벽이 솟아올라 N고격을 깨뜨릴 수 없는 감옥으로 가두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정민섭을 향해 돌아서서 124번째 예언자가 이 모임을 주도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민섭은 머뭇거리며 확신이 없어 보였다. 이 모임은 누군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모두의 합의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함정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독자는 다른 이들에게 자기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했다. 희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고 왜 도망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답은 분명했다. 갈 곳이 없었다. 장벽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네 번째 시나리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섯 번째 재앙이 이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운석은 선물이 아니었, 기회도 아니었다. 이것은 곧 풀려날 재앙이었다. 운석은 크기와 색에 따라 엄청난 보물이나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품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운석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절대 부화되어서는 안 될 종류였다. 몇몇 예언자들은 아직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운석에 손을 뻗었다. 그들 앞에 알림이 나타났고 그 메시지는 갑작스럽고 경고로 가득했다. 다섯 번째, 메인 시나리오의 징후가 드러났다. 그들 사이에 혼란이 퍼졌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운석의 표면이 더 깊게 갈라지며 눈부신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빛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너무 가까이 서 있던 한 예언자였고 그의 얼굴은 경이로움에 굳어있어. 1초 뒤 그의 머리는 사라졌다. 그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생명 없는 인형처럼 보였다. 공포가 터져나왔다. 예언자들이 뒤로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하자 외침과 비명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독자의 생각이 쉴 새 없이 달렸다. 실수가 분명했다. 그들은 운석의 색에 속았던 것이다. 정역의 세 번째 회기 때 그가 발견한 운석도 밝은 붉은색이었지만 이건 그때와는 달랐다. 그 사실이 무거운 두려움과 함께 독자의 뱃속 깊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것이 대재앙이 아니길, 아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운석이 완전히 갈라지며 내부에서 용암이 솟구쳤다. 그들의 발밑에 있던 플랫폼이 불타오르며 목을 따갑게 하는 자극적인 악취가 퍼졌다. 공기가 열기로 뒤덮여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주변 환경 전체가 변하고 있었다. 그때 메시지가 나타났다. 5계급 활용, 하위, 드래곤 이그니르가 등장했습니다. 운석의 잔해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중심에서 한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계에 끌려온 드래곤 종족이었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역 전체를 뒤흔들었다. 독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건 재앙이었다. 숨겨진 시나리오가 곧 시작될 참이었다. 희환의 시선에는 불안함이 어렸다. 질문은 그녀의 표정에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 답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이 존재는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 등장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 존재의 등장은 이례적이었고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혼란의 한가운데 공기 중에 불꽃이 튀기기 시작했다.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풍기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존재는 비형과 같은 평범한 도깨비가 아니었다. 중급 도깨비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어이없으면서도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예언자들이 도를 넘은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역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인 인간들의 무모함을 꾸짖었다. 그들은 아직 현재의 시나리오도 끝내지 못한 채 재앙을 깨워버렸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생존을 신경 써주는 성자가 있다는 점에서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를 낮출 생각은 없었다. 독자는 도깨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중급 도깨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위 드래곤의 움직임을 멈췄다는 점이었다. 성욱의 좌절감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의 목소리는 항의로 높아졌다. 상황의 불공평함은 명백했다. 그들은 아직 네 번째 시나리오도 끝내지 못했는데 이미 불가능한 전투에 내몰리고 있었다. 중급 도깨비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그들의 당황함을 재미있어 했다. 난이도 조정은 없었지만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가 변경되었다. 도깨비가 손가락을 튕기자 모두의 앞에 새로운 조건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숨겨진 시나리오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하위 드래곤 이그니르를 쓰러뜨리거나 그 맹렬한 공격을 버텨내야 했다.
실패의 대가는 절대적이었다. 죽음이었다. 현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5등급 화염 드래곤의 존재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게 만들었다. 독자는 즉시 정면 대결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이그니르가 하위 재앙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 힘은 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정혁이 본인조차 이 상황에서는 버틸 수 없었을 것이고 준비도 없는 흩어진 생존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도깨비는 그들의 곤경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시나리오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역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독자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른 이들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희왕과 현성은 즉각 반응해 그의 속도에 맞춰 움직였다. 민섭과 성욱은 약간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때 드래곤의 브레스가 쏟아졌다. 불의 폭풍이 공간을 휩쓸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불길에 휩싸인 예언자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전멸했다.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제로 변해버렸다. 독자는 차가운 정확함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간신히 첫 번째 공격을 피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드래곤의 몸이 긴장하며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끔찍할 것이다. 이그니르는 파멸의 불꽃을 내뿜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반드시 플레이트를 찾아야 했다. 성욱의 혼란스러움이 분명했지만 설명할 시간은 없었다. 독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외치며 지시를 내렸다. 숨겨진 장치가 작동하며 메시지가 나타났다. 숫자 발판 2역 곳곳에 나타났다. 이 발판들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절대 방패를 발동시킬 수 있었지만 정확한 인원수가 필요했다. 한 명도 더 많거나 적어서는 안 됐다. 제한 인원을 초과하면 방패가 발동되지 않았다. 예언자들은 즉시 발판과 시스템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협력적인 분위기였지만 곧 아군끼리 서로를 배신하며 혼란해졌다. 무기가 살을 가르고 피가 바닥에 튀었으며 모두가 발판 위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독자는 점점 확신을 가지며 상황을 분석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이 판은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정교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방법을 이용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이전의 포기자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은 언제나 전술적으로 유리했다. 민섭은 필사적으로 역 안을 뒤졌지만 발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희원 역시 주변을 살폈지만 근처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국은 마침내 하나를 발견했으나 그것에는 잔인한 제한이 따랐다. 그 발판에는 4명만 올라설 수 있었다. 그들의 그룹은 5명이었다. 독자가 그 의미를 곱씹기도 전에 용이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파괴의 불길이 목구멍에 모여들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이 몰아쳤다. 음침한 해결책이 독자의 머릿속을 스쳤다. 한 명이 희생되어야 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혼돈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려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달려가며 방패를 활성화하라고 외쳤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판 위에 올라섰고 절대 방패가 작동했다. 용의 화염 폭풍이 터져 나왔다. 불길이 앞으로 몰아치며 모든 것을 멈출 수 없는 화염 속에 집어삼켰다. 열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고 역의 기반 자체를 비틀고 녹여버릴 만큼 압도적인 힘이었다. 방패는 굳건히 버티며 그들을 재로 만들어버렸을 불길을 막아냈다. 잠시 후 독자는 숨을 내쉬었고 긴장이 조금이나마 풀렸다. 그들은 일단 살아남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불렀던 사람에게로 옮겨졌다. 그 얼굴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예언자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다. 독자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 예언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아스모데우스에 대해 이전의 대화를 나눴던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독자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 사람이 진짜로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뭔가 이상했다. 독자는 소설에 관한 한 기억력이 완벽했다. 악마왕 아스모데우스와의 전투는 유중혁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 장면은 회상씬에서 벌어졌고 그는 완전히 짓밟힌 뒤에야 결국 승리했다. 그 장면은 50화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스모데우스의 이야기는 57화에서 밝혀졌다. 이 예언자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았다. 그의 시선은 예언자에게 고정된 채 머릿속에서는 진실을 맞춰가고 있었다. 현자의 눈은 이미 그것을 확인했다. 이 사람은 제자였다. 예언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태도를 바꿔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195번째 포기자이자 제자들 중 5번째 제자였다.
이제 함정임이 부정할 수 없었다. 시나리오는 이미 변형되었고 나비 효과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이 상황을 너무 많은 나비가 일으킨 폭풍에 비유했다. 한편 발판을 확보하지 못한 예언자들은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몸은 들불에 휩싸인 나방처럼 뒤틀리고 타들어갔다. 숨겨진 시나리오의 조건은 잔혹했다. 매번 발판을 확보하며 10번 연속 공격을 버텨라. 아직 9번이 남았다. 성국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독자는 이제 공격 패턴을 스스로 익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의 안내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생존은 그들의 적응력에 달려 있었다. 독자는 다시 제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타이밍에 정체를 드러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제자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 답은 미소와 함께 돌아왔다. 제자는 자신이 독자를 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이었지만 여전히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도 담겨 있었다. 제자들은 독자가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생존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다. 독자는 곧바로 그 의미를 깨달았다. 제자들은 그의 존재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는 자신이 몇 시간 전에서야 독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계획은 그에 맞춰 수정되어야 했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대화가 계속되기도 전에 용이 다시 움직였다. 파괴의 불꽃이 용의 목구멍에 모여들었고 그 주변의 공기가 엄청난 열기로 일그러졌다. 불길이 터져나오며 독자와 제자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놓았다.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둘은 동시에 새로 나타난 디딤돌을 향해 달려들었다. 일행들도 움직여 다음 불길이 그들을 삼키기 전에 각자의 자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제자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빈 디딤돌을 찾는 대신 이미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그의 검은 망설임 없이 살을 베어냈다. 불운한 예언자는 반응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피가 역 바닥에 쏟아졌다. 제자는 시신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며 자신과 독자를 위해 디딤돌을 확보했다. 그의 일행은 오늘 이 이벤트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 만약 독자가 없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독자는 아무런 표정도 익히지 않는 얼굴로 그의 말을 들었다. 제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들은 하급 드래곤을 사냥할 예정이었다. 5급 화염 드래곤 종족인 이그니르가 머리 위 높이에서 포효하며 몸에서 불길을 뿜어냈다. 파괴의 불길이 앞으로 치솟으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절대 방패가 딱 맞춰 발동되어 다가오는 불길을 막아내는 장벽을 형성했다. 귀를 찢는 듯한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2라운드가 지났지만 이미 예언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탈락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이제 숨겨진 평화 페널티가 발동되었다. 다음 라운드에 등장하는 발판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는 답답한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독자는 다시 제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드래곤을 사냥한다니 정말로 그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걸까?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은 준비를 마쳤다. 독자는 즉시 그들이 청빙환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희귀한 약은 7계급 엘리멘탈을 사냥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 서쪽 지역에서 발견되는 엘리멘탈들이다. 이 약을 복용하면 30분 동안 얼음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약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만으로는 드래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제자는 웃었다. 그의 자신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결코 혼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독자는 전장을 훑어보며 세세한 부분까지 살폈다. 모인 병력 중 5명은 이미 얼음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전체 인원의 거의 절반이 이 사냥 하나를 위해 모였지만 그 수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정도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제자는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독자를 찾아온 것이었다. 만약 독자가 도와주기로 동의한다면 그들은 그에게 푸른 얼음 아렉을 제공할 것이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터였다. 독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제자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동료들에 대한 위협에도 그는 거의 동요하지 않는 듯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날카로운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재미가 실려 있었다. 그 말투에는 독자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라는 집요함이 깔려 있었다. 본부는 이미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말의 무게가 자리를 잡았다. 제자는 계속해서 이름을 나열했다. 해군 사령관 이지혜, 기이한 능력을 가진 아이, 그리고 시박 중 한 명인 공필도까지. 예언은 바뀌었지만 독자는 강력한 동료들을 모았다.
지금 그들을 잃는다면 회귀는 불가피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무로 자체를 잃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사실이 즉시 머릿속을 스쳤다. 적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올 것임을 알게 된 순간 적은 곧바로 충무로를 공격했다. 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집단은 이미 여러 역을 장악한 상태였다. 시나리오는 이미 완료되었다. 독자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왕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했다. 만약 제자들이 이미 우위를 점했다면 충무로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군들은 아마도 기대 근처에서 자리를 지키며 불가피한 대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제자들은 신멸망의 방법비에 기록된 그 어떤 존재와도 달랐다. 그들의 수장의 정체가 가장 시급한 의문으로 남았다. 독자는 그들의 왕이 누구이며 어떤 포기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제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의 수장은 자신을 단순한 포기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달랐다. 그는 예언 전체를 읽은 사람이었다. 그는 독자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령이 포효하며 불길이 다시 한번 앞으로 치솟았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발판에서 내려섰다. 제자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침착함이 무너지고 그의 시선이 독자의 모습에 고정되며 당황이 드러났다. 희웬의 걱정은 분명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명령은 분명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발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튼 미소가 번졌다. 제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독자의 낙인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있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고 그는 독자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며 요구했다. 하지만 독자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저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제자는 이번 회기에서 단지 하나의 변칙일 뿐이었고 다음 회차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남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예언에 나와 있었지만 독자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소설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 장까지 도달한 또 다른 독자가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했다. 다섯 사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 움직였다. 그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무심한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갇혀 있었다. 그들 역시 이 시나리오에 휘말려 발을 들인 사람들이었고 이제 주인공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세계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위 드래곤익은 이르는 몸을 뒤로 젖히며 목구멍에 불꽃을 모았다. 그 순간 독자는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모든 근육을 긴장시킨 채 앞으로 내달렸다. 그의 목표는 사도들이 아니었다. 목표는 드래곤의 다리였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자신의 깃발을 안구격의 깃발꽂이에 꽂았다. 알림이 깜박이며 나타났다. 안구격이 점령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이어졌다. 독자가 10개의 역을 점령했습니다. 숨겨진 시나리오 왕의 길이 달성되었습니다. 그 앞에 선택지가 나타났다. 선택하는 길에 따라 새로운 왕의 속성을 얻게 된다. 오만과 위선의 왕, 고독과 취향의 왕, 무살의 왕. 독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옵션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살의 왕을 선택했다. 새로운 알림이 떴다. 무살의 왕 속성을 획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기까지 오고 싶진 않았지만 길을 막는 사람들을 치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예언자들은 마침내 용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을 알아차렸다. 위험을 깨달은 그들은 돌아서서 발판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독자는 상대가 단 한 번의 목숨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였다. 그들은 무모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불폭풍이 터져나와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타오르는 열기는 모든 저항을 태워버렸고 모든 준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빙환의 효과조차도 이 압도적인 불길을 막아내지 못했다. 불길은 그들을 집어삼켰고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소멸했다.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불길의 포효 속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불길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를 휘감으며 몰아쳤다. 외부 강화 슈트는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버티기 위해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의 시야가 어두워졌고 몸은 타는 듯한 고통에 굴복했다. 살이 타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고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때 공허를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스템 메시지가 깜빡이며 나타났다. 당신은 사망하였습니다. 잠시 동안은 오직 공허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다. 무사랑의 특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시청 되세요.